데모크리토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라고 해서 고리타분한 인물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데모크리토스는 누구보다 현대적 사유를 한 고대인이었거든요. 예컨대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지구 문명이 모조리 파괴되었을 때 후세를 위해서 딱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겠냐는 질문에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겠다고 했다죠. 그만큼 현대 물리학의 중심에는 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라는 물질의 최소 단위로 세상을 설명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데모크리토스고요. 뿐만 아니라 데모크리토스는 정신마저도 물질로 되어 있다고 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유물론, 그리고 다중우주의 아이디어까지 모두 최초로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 현대적 사유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 현대적 고대인 데모크리토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그리스 북부 해안 도시 아브데라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동서양이 교차하는 지역에 있다 보니 아브데라에서는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고, 따라서 아테네에서는 세상의 모든 멍청이는 아브데라 출신이다 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멍청이가 아니었던 데모크리토스는 문명이 격돌하는 지역에서 오히려 각종 호기심을 키워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그는 돌연 세계여행을 떠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겐 온 지구가 집이다. 나는 페르시아 왕국을 얻기보다 오히려 우주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기를 원한다 라는 말과 함께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데모크리토스는 기하학을 배우기 위해 이집트로 떠났고, 또 페르시아로 가서 점성술에 능한 사제 칼다이오스를 만났으며 인도에서 나체의 현자들과 교류했다고 합니다.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기타에 원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도 방문 때 원자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행에서 배울 만한 걸 다 배우고 빈털터리가 된 데모크리토스는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인재가 모여드는 아테네로 갑니다. 그러나 당시 아테네 사회는 자연 철학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회적 출세와 직결되는 수사학과 변론술에만 관심이 있었죠. 하는 수 없이 자연 철학을 연구하는 데모크리토스는 뜻을 펼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데모크리토스는 형제들에게 얹혀 살며 대중강좌를 열고 저술 활동에 몰두해요. 그리고 윤리학, 자연학, 수학, 음악, 의학 등 방대한 주제로 약 61권의 책을 썼다고 하죠. 그러나 아쉽게도 전해지는 글은 원자론과 윤리학에 관한 300여 개의 직접 인용 단편들밖에 없습니다. 다만 데모크리토스의 글을 읽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로마의 키케로는 재능의 크기에서뿐만 아니라 사고력의 크기에서 데모크리토스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 고 말한 것으로 보아 정말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냈던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무엇보다 데모크리토스는 스승 레우키포스와 더불어 원자론의 창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원자론은 세계를 원자와 그 운동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부피를 지닌 모든 물질이라면 반으로 쪼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쪼개진 물질을 또 반으로 쪼갤 수 있겠죠. 그렇게 계속 물질로 쪼개고 쪼개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 하나의 무언가가 남는다거나, 반대로 영원히 쪼개나갈 수 있기만 할 뿐이라거나, 혹은 쪼개고 쪼개가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겠죠. 데모크리토스는 마지막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가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을 아토모스라고 불렀어요. 토모스가 자른다는 뜻이고 거기에 부정의 의미인 알을 갖다 붙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 규명한 원자는 1억 분의 1cm일 정도로 작은 크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원자는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서 물질이 페르미온과 보손이라는 기본 입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으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가 말한 궁극의 아토모스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지금으로선 이 페르미온과 보손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정도가 데모크리토스의 과학사적 의의고요. 철학사적으로는 좀 더 복잡한 맥락이 있어요. 데모크리토스는 소크라테스와 동시대 사람이지만 세상의 근본 물질이자 원리인 아르케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 이전 자연철학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자연철학자 중에서 후기 자연철학 혹은 포스트 파르메니데스적 사유를 했다고 평가받는데요. 앞에 포스트를 붙였다는 건 선배 철학자 파르메니데스의 자장 안에 있지만 동시에 그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후기 자연철학자로는 데모크리토스 외에도 엠페도클레스와 아낙사고라스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이 어떻길래 그걸 극복하려고 했다는 걸까요? 파르메니데스도 소크라테스 이전 자연철학자인 만큼 아르케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본 물질을 넘어 근원적으로 진짜 있는 것, 즉 실제를 찾으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파르메니데스가 진짜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관찰이 아닌 오로지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였어요.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시작점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는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문장에서 없는 것은 없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인간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떠올릴 수조차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오직 있는 것만 있다는 거죠. 오직 있는 것만 있다는 것은 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세상에는 운동도 변화도 생성소멸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있는 것만 있기에 현재 여기에 있는 내가 없음이 되고 그 없음에서 늙은 내가 있게 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어떤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운동도 발생할 수 없고요. 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없는 것은 없기에 여러분과 저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생성소멸도, 변화와 운동도 하지 않는 오로지 통째로 연결된 하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세상은 단 하나의 존재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실제는 영원부동의 일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파르메니데스의 말대로라면 지금 내 눈앞에 움직이는 수많은 것들은 다 뭐라는 말인가요? 또 매년 늘어가는 주름은 어떻게 설명하죠? 파르메니데스는 그 모든 것이 그저 감각이 주는 허상일 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는 감각을 따르지 말고 논리적 이성이 안내하는 참된 진리의 길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즉 뚝심 있게 완전하고 충만한 일자이자 이 세계의 객관적 본질인 존재를 추구하라는 거죠. 파르메니데스 이후 자연 철학자들은 이러한 논리 전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영원부동의 일자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사는 현상세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늘어가는 주름과 불어가는 체중이 감각이 주는 허상이라고 하면 일단 기분은 좋겠지만 그래봤자 눈 가리고 아웅 아니겠냐는 겁니다. 눈앞의 세상이 온통 운동과 변화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그래서 후기 자연 철학자들은 고심 끝에 논리와 현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기로 하죠. 파르메니데스의 논리적 명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변화하는 현상세계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영원부동의 일자를 영원부동의 다자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자가 결합, 혼합, 분리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운동과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죠. 이 다자는 각각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와 같아 영원불멸하고 절대적 의미에서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완전히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세계가 운동과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적 변화나 운동이 아니라 그저 다자의 한계 내에서의 상대적 변화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후기 자연 철학자들이 파르메니데스적 세계관으로부터 변화하는 현상세계를 구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컨대 엠페도클레스의 다자는 물, 불, 공기, 흙 4원소이며 이 4원소가 사랑과 불화라는 힘에 의해 결합 해체됨으로써 변화와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와중에도 이 지수와 풍만은 영원부동의 실제라는 거죠. 그 다음 아낙사고라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다자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파르메니데스의 일자나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와 달리 그 수가 무한히 많아요. 물론 이 무한한 씨앗 하나하나는 생성소멸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꽉 차 있죠. 재밌는 것은 아낙사고라스의 씨앗은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나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처럼 가장 단순한 성질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만물의 모든 성질이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즉 온갖 형태와 온도, 색과 맛, 살과 뼈, 돌과 금속 등 존재하는 모든 요소가 들어있음에도 더 작은 단위로 환원되지 않은 그야말로 아르케죠. 이 씨앗을 두고 아낙사고라스는 모든 것들 속의 모든 것이 부분으로 포함된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 만물이 들어있는 씨앗이 우주적 정신이자 지성인 누스의 원리에 따라 혼합 분리되면서 있음을 유지한 채 현상세계의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낙사고라스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아낙사고라스 이후 포스트 파르메니데스 철학자 중 가장 완성도 높은 이론을 제시한 이가 바로 데모크리토스고요. 데모크리토스의 독창성은 사실 원자보다는 없음을 허용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에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는 명제를 따른다면 확실히 없음에 해당하는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운동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와중에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들 사이의 빈 공간을 인정함으로써 운동과 변화의 길을 연 겁니다. 그는 이를 없는 것도 있는 것만큼이나 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데모크리토스의 아르케는 원자뿐 아니라 허공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즉 허공은 물질적 실제는 아닐지언정 그와 다른 방식의 실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데모크리토스는 빈 공간을 인정함으로써 파르메니데스의 논리적 명제에서 멀어졌지만 그가 주장하는 원자만은 확실히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있음의 모든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데다가 각 원자 안에는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관통되거나 분할되지 않고 그저 꽉 차 있다는 점에서요. 이러한 특성은 사실상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와 같은 겁니다. 또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는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각을 벗어나 있는데요. 다만 그 벗어난 이유가 다릅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일자가 논리적으로만 존재해 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들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는 감각적으로 원자를 부정한 게 아니라 인간 감각의 한계 때문에 감각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거예요. 상당히 현대적인 생각입니다. 또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를 직접 관찰할 수 없기에 자신의 직관만으로 원자에 대한 이론을 정초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원자들은 다양한 모양을 띠고 있으며 그 크기와 위치가 제각각입니다. 이 제각각의 원자들은 빈 공간에서 정해진 방향 없이 자유롭게 운동하다가 다른 원자와 충돌하거나 결합해 복합 물질이 되죠. 그러니까 원자 간에는 질적 차이가 아닌 그저 크기, 형태, 위치, 배열 등의 차이에 의해 물, 불, 식물, 인간 등이 생겨나고 맛이나 냄새 같은 성질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편 이 원자 간 결합은 현상세계의 운동과 변화의 원인이 될지언정 전혀 없던 원자를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존 원자의 성질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의 절대적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현상세계 내 상대적 변화는 가능하죠.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우주는 원자의 결합과 분리에 의해 생성과 소멸을 영원히 반복하는데요. 그는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세계가 탄생한다고 봤어요. 어떤 세계는 성장하고 있고 반대로 어떤 세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어떤 세계에는 해와 달이 없는데 어떤 세계에는 동물과 식물이 없습니다. 이러한 각 세계는 서로 충돌함으로써 소멸하죠. 그리고 그중 하나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데모크리토스는 자기도 모르게 최초의 다중우주 모델을 내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 변화를 발생시키는 원자의 운동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질까요? 이 지점에서도 데모크리토스의 유니크함이 돋보이는데요. 그전 자연 철학자들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라든가 엠페도클레스의 사랑과 불화, 그리고 아낙사고라스의 누스 같은 초월적인 힘이 우주 변화의 질서를 관장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데모크리토스는 그러한 힘을 전혀 상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존재하는 것들의 내재해 있는 물리법칙에 따라 세계가 생성소멸할 뿐이라고 했죠. 이는 모든 운동이나 변화에 영혼이니 정신이니 하는 형이상학적 이유가 없고 오직 물질적 원리만 있다고 보는 유물론적 생각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왜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 현상 혹은 사건은 과거의 어떤 조건에 의해 야기됐는가에 집중하는 과학적 탐구 방식인 거예요. 서양 고중세를 통틀어서 가장 현대과학에 가까운 생각이죠. 탈레스로부터 시작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은 만물의 근원이나 사물의 본성을 묻는 소위 자연 철학이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흘러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고 폴리스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철학의 관심 주제가 자연에서 인간 공동체로 옮겨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소크라테스를 위시한 철학자들이 윤리와 덕, 정치와 행복에 관한 화두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데모크리토스 또한 자연 철학자로 분류되지만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활동한 만큼 인간 삶에 관한 철학도 함께 개진했어요. 그리고 인간 삶에 관한 그의 통찰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한 한 가장 유쾌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괴롭지 않게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 유쾌하고 괴롭지 않게 산다라는 언명은 사실 그의 원자론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입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원자로 봤고 심지어 영혼이나 정신마저도 원자로 구성됐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단지 결합되어 있던 원자가 흩어지는 단순 물리적 사건에 불과하고 이때 원자로 된 영혼 또한 흩어질 뿐이니 죽음 이후의 세계 같은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는 동안 유쾌하게 또 괴롭지 않게 살라는 말은 그의 세계관에서 지극히 당연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탕진하며 세계여행을 떠나니가 할 법한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쾌하게 산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신나게 사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데모크리토스가 유쾌함을 영혼이 고요함과 평화로움 속에서 다른 감정이나 공포,
미신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한 걸 보면 외부의 집착을 끊어내고 평정심을 유지한 채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에 가깝거든요. 그를 위해 데모크리토스가 제안하는 실천 지침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본성을 넘어 무언가를 취하지 말 것, 또 자기에게 과분한 평판이 주어졌을 시 오히려 그것을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능력 이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즉, 데모크리토스에게 가장 행복한 상태인 유쾌함은 영혼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과 위치가 큰 변동 없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는 부귀영화나 육체적 쾌락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것이 아닌 절제와 삶의 균형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이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 데모크리토스가 보는 윤리적으로 옳은 삶이고요. 이러한 윤리학은 훗날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데모크리토스에 관한 내용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저작에서 인용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플라톤에게서는 도무지 데모크리토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철학자 열전을 쓴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에 따르면 플라톤이 데모크리토스를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그의 모든 저작을 불태워버리고 싶어 했으나 이미 책이 퍼질 대로 퍼져 있어 실행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이 플라톤으로부터 중세 기독교로 이어지는 서양 사상사에서 유물론적 자연주의를 표방한 데모크리토스의 이론은 철저히 묻혔습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은 오히려 이슬람 세계에서 보존하고 있다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에 역수용되면서 근대에 가서야 겨우 복권되었죠. 신의 계시가 아닌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만물의 필연성을 이끌어내는 근대과학 그리고 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특히 유물론을 자기 사상의 토대로 삼았던 마르크스는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라는 박사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에야 자신의 철학에 빛을 발한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데모크리토스는 10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해요. 그런데 데모크리토스가 죽을 즈음 뜬금없이 그의 여동생이 종교제정 기간에 오빠가 사망하면 장례식 때문에 종교의식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데모크리토스는 여동생을 불러 말합니다. 자신의 얼굴에 매일 따뜻한 빵을 구워서 올려달라고요. 그리고 그는 빵 냄새만 맡으며 3일을 버틴 후 종교제전이 끝나고 숨을 거뒀다고 하죠. 그렇게 탈레스 이래 약 150여 년간 이어진 그리스 자연철학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주의 원리와 사물의 본성을 물은 것에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무엇인가? 등을 묻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철학의 중심은 그리스 식민지나 변방이 아닌 아테네로 옮겨가게 됩니다.